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오늘은 다들 놀러 가셨는가 보다. 예. 어? 울려요? 예, 울리면 안 되지. 조금 볼륨을 좀 낮춰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어때요? 조금 괜찮아요? 울려요? 아직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괜찮아요? 예. 울리면 또 얘기해 주세요. 예. 자, 우리 오늘 이제 협회 부분을 좀 먼저 개정된 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협회가 이제 원래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뭐 내지는 뭐 협회 뭐 이렇게 이제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8월 28일부터는 이제 뭐 협회라고 부르든 아니면 정식 명칭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렇게 이제 부르든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이 좀 이미 됐고 시행만 8월 28일 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 규칙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법은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아주 뭐 구체적인 것은 8월 27일이나 아니면 26일 뭐 요 정도에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법만 좀 개정이 됐고 법만 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법정 단체화 됐다 이 말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협회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임의로웠어요. 그러니까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협회를 설립하는 주체가 예전에는 여기 주어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이렇게 주어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론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조문이었었는데 이제 이 협회를 설립하는 주체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설립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누가 설립을 하는 거냐면 법이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단체라고 부르는 거냐면 법정단체. 그리고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설립한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무 단체가 이제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립이 되어야 하는 법정 단체가 되겠고, 얘는 어떤 뭐랄까요, 어떤 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 뭐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직업인을 위한 이런 단체라서 이거를 법정 직능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한번 빼보면 법정 직능단체 이렇게. 그러면 이런 직능단체가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말고 또 뭐가 있냐? 우리 대한변호사협회, 뭐 대한의사협회 뭐 이런 거하고 성격이 이제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 이런 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회원들이 우리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보다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우리 변협하고 의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단일 우리 협회에서는 가장 우리 회원수가 많은 어떤 그런 단체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종전의 설립 절차 등은 삭제되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종전의 설립 절차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 예전 지식을 한번 좀 동원을 해볼게요. 협회 만들려면 발기인이 몇 명이 필요하고 뭐 300명 필요하고 창립총회에서 600명 필요하고 설립 인가 받고 뭐 설립 등기함으로써 협회가 성립한다. 우리 예전에 우리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0, 600, 100, 뭐 20, 뭐 이거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그거 안 외워도 돼 이제. 왜냐하면 없어졌으니까. 다행이죠. 그래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게 없어지고 뭐가 만들어졌냐면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립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협회는 설립하는 단체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럼 뭐예요? 그냥 설립되어진 단체인 거예요. 그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누가 새롭게 만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법인격이 있어야죠. 당연히 법인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뭐 소위 말하면 부동산도 소유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뭐 하겠죠. 뭐 같은 그런
개념이 되고, 옛날에는 임의단체였는데 이제 법정단체다. 그리고 예전에는 협회 설립이 이제 인가를 받아서 설립이 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개정법에 의하면 설립은 인가 받을 필요 없고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설립이 되는 거니까 정관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정관을 하나를 우리 이제 만들거나 혹은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요게 이제 좀 나름 중요할 수 있고요. 요거는 우리 아직 한 번도 출제된 거는 아니지만 당연히 이런 건 낼 수밖에 없겠죠. 우리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설립인가라는 건 없어진 거예요. 설립인가 없어지고 정관의 인가가 이제 새로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회의 조직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협회의 조직은 원래가 개정 전에도 되게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올해 이 협회에서는요, 최소 두세 개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아무리 못 나와도 2개에서 3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보통 협회에서는 하나나 2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3개의 문제가 나온 적도 최근 시험에, 비교적 최근 시험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37회 시험에는 요 3문제 이상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협회가 상당히 중요하다. 올해 37회에서는 어떤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회 조직이 원래 전통적으로 좀 중요한데, 정관은 아까 누구의 인가를 받아서 제정하고 뭐 우리 변경하고 한다 그랬죠? 국장. 그래서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 기업으로 말하면 본점에다가 무엇을 두어야 하냐면 중앙회를 이제 두어야 되는데, 이 중앙회는 말 그대로 필수 조직이에요. 꼭 두어야 하는 거고요. 이 중앙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국장 아니고 중앙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 협회장이지. 근데 이제 예전에는 협회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불렀는데, 앞으로는 중앙회장, 협회 중앙회 회장 뭐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회의 회장 말 그대로 이거를 중앙회장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좀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종전에 우리 시도에다가 협회의 무슨 조직을 우리 둘 수 있었었냐면 지부, 그 지부지회에 있었었잖아요. 근데 지부라는 거 지부를 없애버리고 뭐를 만들었냐면 이거 만들었어요. 시도회. 지회는 원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나 모르겠네요. 그 몇 년 전에 경기도 지부 송년 모임에 있었는데, 경기도 지부 송년 모임이 있었는데, 경기도 지부 송년회 모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응? 지부장이지. 근데 이제 지부장이 이제 무대 정중앙에 이제 맨 앞에 지부장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부장 이렇게 이제 우리 종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 뭐 지부장 앉으라고. 근데 지부장 자리 이렇게 맨 중앙 그 무대 정중앙에 지부장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놨는데, 옆에는 이제 누가 이제 잔뜩 있었었냐면 지회장들이 잔뜩 있었던 거예요. 뭐 가령 뭐 예를 들면 고양시 지회장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딱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지부장이 높아 보여요? 지회장이 높아 보여요? 지회장이 높아 버리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들어와서 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지부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시도회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은 종전에는 지부장이었는데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 시도회장이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아까 협회장을 이제 협회장이라고 이제 원래 정식 명칭으로 협회장으로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실무적으로는 협회 내부에서는 협회 중앙회장이라고 호칭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도 회장이고 여기도 이제 다 회장인 거야. 회장. 그래서 여기를 중앙회장이라고 이제 칭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이제 시도회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서울특별시면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서울특별시 회장 이렇게 이제 불러야 되고, 경기도 우리 그 회장이면요 경기도 회장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겠죠. 왜냐면 시도회가 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회라고 하는 건 종전하고 이제 똑같고, 이런 조직들은 보시다시피 임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뭐는 없어졌다고요? 지부라는 개념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지부 없애버리고 시도회로 만들었다.
자, 그다음에 종전에도 있었긴 했는데 총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최소 의사 결정, 최대 어떤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우리 주식회사 같은 걸로 말하면 이제 이사회 정도가 될 텐데 이 협회의 총회를 이제 두겠고 총회 구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할 거고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요거 이제 원래부터 중요했던 거예요. 원래부터 예전부터 이런 거 이제 좀 잘 알고 계시고 총회에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의결을 거쳐서 우리 뭐 이제 그 만들거나 뭐 제정하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정관 재정 변경 그리고 예산의 결산 그리고 그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예컨대 뭐 이제 시도회를 둘 거냐 말 거냐 뭐 지회를 둘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건 그리고 이 사본에 보면 국장은 요 사망 요 우회가 사망이죠.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뭐 이건 이제 국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협회가 그러면 법정 단체화로 이렇게 법정 단체로 바뀐 것은 협회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우리 계공들 입장에서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계공이라고 하는 어떤 직능의 위상이 높아진 거니까 그러면 국가가 이거를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단체한테 줬다면 우리도 뭔가 하나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기브 앤 테이크 해야 되니까. 근데 두 가지를 우리가 받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윤리 규정을 만들기로 했어요. 윤리 규정을 하나 만들기로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익 활동에 적극 좀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은 거죠.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이제 어떤 좀 선언적인 어떤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험 내기는 굉장히 좋죠.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 윤리에 관한 윤리 규정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뭐 이랬는데 장관의 승인사항이에요. 그래서 윤리 규정을 승인을 받아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윤리 규정은 회원들은 뭐 해야 된다 이게 그 준수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제 변협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변호사들은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변호사들, 개업한 변호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응? 손이 없는 것도 무섭긴 한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변협 회원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 그러니까 변협 그 회원 있잖아요. 그 협회 거기에서 말하자면 그 회원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를 가장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변호사업을 아예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변호사들이 대한변협 윤리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이거를 만약에 준수하지 않으면 그 회원이 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업을 영위할 수 없게 이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협회 윤리 규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만큼 협회의 파워가 세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협회의 공익 활동 의무 요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지는 이제 공익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공익 말 그대로 공익이에요. 사익이 아니라 우리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할 의무가 있다. 요 정도가 그 우리가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의 내용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 하루나 이틀 전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또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올해 시험은 37회 우리 과목에서는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협회가 제일 중요해졌어요. 갑자기 그거 좀 알고 계십시오. 자, 오늘 우리 진도 여기서부터 하는 거 맞나요? 네. 자, 그러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에스크로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 에스크로우가 어떤 개념인지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에스크로우가 있는데요. 요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제도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뭔가 이행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업을 이제 영어로는 에스크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뭐 아마 지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되게 이 협곡처럼 되게 좁은 그 대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이쪽 그러니까 그 북쪽 방위로 이제 이란 영토잖아요. 그래서 그 이란 애들이 이제 자기들 허락 없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뭐 우리 통과하지 못한다. 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배를
포함해서 한 3,200척 정도가 그 안에 지금 갇혀 있대요. 나오지도 못하고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걸 나오려면 이제 거기서 나오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줘야 이 그 선사들이 이제 밖으로 빠질 건데 그 보험을 들어주는 회사가 없대요. 보험을 어떤 보험을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거기 이제 그 기름 가득 실은 뭐 이런 배들이 후름조 해벌 나오다가 이란 이제 폭격을 해가지고 뭐 배가 이제 뭐 침몰을 했다. 뭐 태국 배가 하나가 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럼 그거를 누군가가 보험회사에서 물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보험을 안 해주면 저 선주들이 이걸 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3,200척이라는 배들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걸 보험을 들어주는 거, 그거를 에스크로우라고 얘기해요. 에스크로우. 그러니까 야, 내가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걸 이제 에스크로우라고 하는데, 이 에스크로우 시장이 누가 이제 거의 그 뭐 세계적으로 좀 꽉 잡고 있냐면 영국. 예? 근데 영국은 또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재보험이라고 하는데, 영국은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뭐 크게 뭐 부자의 나라긴 하지만 비교적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런 정도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그 에스크로우 회사들은 미국에 또 재보험을 드는데 미국이 그걸 안 해주는 거야. 너무 위험하니까. 그럼 이 에스크로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위험을 감수를 하면서 뭔가 보장을 해주는 것이 이제 에스크로우인데, 이게 우리 부동산 활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베이직 에스크로우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매도 매수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렇게 보통 배치하고, 우리 뭐 예를 들면 민법 시간에도 보면 갑을 얘기할 때 매도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서양에서는 오히려 매도인이 이제 오른쪽이고 그리고 매수인이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우위의 저 시장이라고 보는 거냐면 매수인 우위 시장. 그러니까 매수인이 서양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매도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양은 조금 반대적인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매수가 매도인한테 물건을 받기도 전에 돈을 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물건 받기도 전에 돈 먼저 주면 위험하니까 그 돈을, 여기 이제 펀드라고 되어 있죠. 돈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면, 이제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하면 예치를 하는 거냐면 에스크로우한테 예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에스크로우가 내가 돈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물건 보내줘. 뭐 이제 에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뭐 재산 같은 것들, 재물 같은 걸 이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내주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오케이 해줘야 되겠지. 내가 물건 잘 받았고 내가 원하는 거 납품 받았어 라고 이제 콜 해주면 에스크로우가 그거를 릴리즈 한다는 거 뭐예요? 송금해준다, 놔준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돈을 원래는 이 에스크로우가 없으면 요렇게 둘이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누가 안전하게 해주겠다고요? 에스크로우가. 예. 이걸 이제 에스크로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활동에서도 이런 게 필요한지를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활동에서도 이제 필요한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조금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매수가 매도인에게 돈을 먼저 주면, 얘가 소유권을 이전한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돈을 먼저 주고 정확히 소유권 했다 이렇게 동시행하게 되면 비교적 안전한데, 부동산 활동은 그렇게 동시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를 이제 돈 받고 주는 거냐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굉장히 위험하다 아니면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이제 거래 어떤 관행상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소유권 이전에 어떤 해당이 되는 서류를 줬는데, 이 서류를 줬는데 이게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겠는지 한번만 얘기해 보세요. 소유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줬는데 어떤 내용들이 위험할 수 있는지 요소. 우리가 이제 법 과목을 이제 좀 배우셨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이중매매 같은 거? 그러니까 이중매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이 서류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서류가 여러 세트가 있어서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다,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서류를 3명 중에 1명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 2명 더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확히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3명이 갖고 있다면 누가 소유권 취득? 3명 중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 이전 서류는 3명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을 때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고. 민법 시간에 안 배우셨어요? 가장 먼저 등기한 사람.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3명 중에 2등으로 등기를 접수했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 예. 또는 이런 우리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이 서류에 하자가 있다. 흠결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소유권 이전 서류에는 반드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있어요. 유효기간 혹시 얼마인지 알아요? 한 달이면 너무 촉박하고 3개월이에요. 이게 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게 딱 들어와야 돼. 근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가 발행한 그 기간이 3개월하고 하루가 지난 거야. 예를 들어서 3개월하고 하루가. 그러면 이게 뭐가 있는 거야? 흠결, 하자가 있는 거지. 그러면 등기관이 그거 접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돈은 이미 줬는데 우리 소유권 이전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니까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누구한테 맡기느냐면 여기 에스크로우처럼 누구한테 맡겨라? 개공한테. 그럼 개공이 우리 무슨 역할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에스크로우. 그러니까 여기 에스크로우의 역할을 개공이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에스크로우 시장은 그 영국 애들이 꽉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영국 애들이 이거를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에스크로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국은 믿을 만한 회사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영국도 뒤에는 미국이 있으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면 개공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기 100억이라는 돈을 매수 얘네 못 믿어가지고 개공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공한테 100억이라는 돈을 맡기면 이게 안전하냐고요? 아니요, 안 안전해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지. 얘는 그래도 부동산이라도 갖고 있는 애인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 마치 재보험을 드는 것처럼 개공이 에스크로 역할을 해줄 때에는 개공 뒤에 뒷배경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보증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공의 보증기관. 그래서 이제 개공의 보증기관은 보험, 공제, 공탁 이런 데서 보증을 서주는 거야. 야, 우리 개공이 돈 가지고 만약에 뭐 도망가고 그러면 우리가 보호해 줄게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을 자꾸 서주는 거예요. 자, 이 사례에서 개공의 이름으로 100억을 만약에 예치하게 된다면 이 보험, 공제, 공탁기관에서 보증하는 돈은 얼마를 보증해 줘야 돼? 100억 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은 그러면 돈 안 받고 해줘? 아니면 돈 받고 해줘? 받고. 비용이 생겨요. 이 비용 생긴다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에스크로우 제도는 상당히 취지라든가 이런 건 좋은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 돈 때문에. 그럼 이 비용은 만약에 이걸 한다면 누가 비용을 부담할 건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매도가 부담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매수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아? 매수. 왜 매수? 얘 좋자고 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유권 못 받을까 봐. 또는 중간에 소유권 뭐 이제 그 취득을 못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거 다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까 봐. 결국에 얘 좋자고 하는 거잖아. 얘가 말하자면 수익자니까 얘가 비용은 내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형태의 구도로 잡힌 게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고 이 삼각형의 꼭지점 자리에 올 수 있는 소위 에스코로 역할을 하는 애들을 예치명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우리 법률 용어로는요. 영어로는 에스코로우지만 법률 용어로는 예치명의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예치명의자는 7개가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뒷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앞자만 한번 따보면 공개, 제전, 은보신 요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이 7개의 어떤 단체나 기관이 예치명의자고 얘네들은 실제로 돈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돈은 금융기관 같은 곳에 맡겨서 이자를 좀 발생시키는 것이 좀 맞다. 뭐 이런 의미고요. 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100억이라는 돈을 누구 명의로 맡겼냐면 개공의 이름으로 은행에다 맡겼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질문, 은행에서는 그 100억이라는 돈이 누구 돈으로 알고 있을까요? 개공 돈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리고 개공이 만약에 그거를 찾아서 임의로 뭐 횡령했다 그러면 보증기관이 물어주는 그런 구도고요. 자, 근데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도인한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너무 급한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100억 중에 20억만 개공한테 가서 달라고 요구를 한 거야. 이렇게 선수령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개공이 뭐 사정이 급하게 됐네. 그럼 내가 20억 먼저 빼줄게 라고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안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보증서를 좀 끊어올게. 이 보증서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등기 넘겨주기 전에 20억 먼저 받아 쓰고 이거 만약에 돌려줘야 될 상황이 되는데 내가 못 돌려주면 요 기관에서 보증해 줄게. 이 보증서예요. 그럼 이 보증서를 개공한테 주고 돈을 탔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선수령할 수 있다. 그럼 이 보증서는 누가 발행하느냐? 보증보험회사 그리고 금융기관 뭐 이런 데서 이제 보증서를 발행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증서 발행 비용은 누가 또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어요? 이건 당연히 자기가 어떤 수익자니까 부담해야 되겠죠. 자, 이제 취지 원리는 다 설명드렸고요. 예치되는 그 대상 금원은 계약금, 중도금, 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냐면 잔금까지 다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잔금에다 우리 별표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예치 명의자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데요. 7개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 앞자만 한번 좀 따볼게요. 여기 뭐 들어가야 되겠어요? 공개, 최신간서, 저는 전문회사, 은은 이제 은행, 은행, 보는 보험회사, 그리고 신은 신탁업자. 그래서 연결하면 공개체전 음보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여기 개는 개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개체전 음보신, 공개체전이 뭐야? 공개적인 체전이 뭐지? 체육대회. 그러면 공개적인 체육대회에서 은메달 따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공개처전 음보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안전한 기관 하나만 찾아볼까요? 가장 안전한 기관. 응? 은행보다는 최신간서가 좀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우정법에 의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개공. 그래서 개공은 그냥은 안 된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기관은 보증이 필요 없는데 개공만 개인 자격이니까 보증을 필요로 한다. 예치기관, 실제로 돈을 갖고 있는 뭐 이제 의자 같은 걸 붙여줄 수 있는 곳인데, 금융기관, 공제사업하는 자, 그리고 이제 신탁업자 등 뭐 이렇게 이제 등자가 붙어서 이거는 뭐 그 암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기타 등등 다른 데다가 맡겨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공제사업을 하는 자 옆에다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이퀄 공제사업을 이제 누구만 하는 거냐면 누가 하는 거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뀌었죠. 보증서 발행기관, 아까 선수령을 위한 보증서 발행기관인데 금융기관이나 보증을 전문적으로 서주는 보증보험회사를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이 보증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보험회사가 많이 없어요.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어떤 업무고 그렇게 돈이 되는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SGI라고 하는 회사 지금 하나밖에 없고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 이름 바꿨는데 옛날에는 서울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 뭐였었거든요. 이걸 이제 SGI로 바꿨습니다. 질문: 요 보험회사하고 같은 보험회사예요? 좀 다른 보험회사예요? 다른 보험회사. 여기는 뭐 삼성생명 같은 데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SGI 하나만 얘기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의무가 좀 있는데 이게 원래 예치 권고 제도라서 의무는 없지만 왜 의무가 생기는 거냐면 여기 밑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괜히 생기는 의무가 아니고 개공이 예치 명의자일 때만 이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개공이 뭐일 때 이 의무가 생긴다고요? 예치 명의자일 때. 그럼 개공이 예치 명의자 아니면 이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째는 분리관리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분리관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돈하고, 그렇죠? 개공 본인 돈하고 손님 돈하고 뭐 하지 않게, 섞이지 않게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인출하면 안 되는 의무, 뭐 이런 것들, 이 두 가지가 좀 나름 중요하고, 그리고 예치되는 금액만큼을 보증을 설정할 의무, 뭐 이런 것들. 요 비용은 아까 누가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얘기했었을까요? 비용은 권리를 뭐 할 사람이, 취득할, 권리 취득 의뢰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자, 기본 확인사항 1번. 개공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안전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에스크로우예요.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 위험한 거를 좀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게 에스크로우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완전히 이제 끝날 때까지 계약금 등을 제3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단락 한번 끊어보고, 자, 이 이후에는 맞아요. 예치기관으로는 금융기관 등이 있다. 요 이후는 맞는데, 요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틀린 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권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건 틀린 말이에요. 그럼 권고에다가 하여야 하면 좀 이상하잖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고, 한 군데 또 있어요. 그렇죠. 제3자의 명의로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법으로 딱 7개만 딱 정해놨잖아요. 그럼 제3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제3자 다 들어가는 거잖아. 불특정 다수. 그렇죠? 그럼 안 되고, 이 자리, 이 제3자 자리에 뭐가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 정확히. 예치 명의자. 이렇게 7개. 다시 말씀드리면 공개체전 음보신, 얘네만 딱 들어가야 된다. 제3자 누구한테 맡기는, 뭐 아무한테나 맡겨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2번, 개공은 예치 명의자는 될 수 있으나, 예치 명의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예치 기관이, 개공이 기관은 아니잖아요. 기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개공이 집에서 돈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기출은 일단 패스하고, 자, 이제 테마 21번 금지행위로 한번 좀 넘어가 봅니다. 여기 금지행위에다가는 별표를 3개 잡아주시고요. 우리 과목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이고, 통상 여러 문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미치게 되는 부분이죠. 고용인 제도하고도 좀 연결해서 문제 잘 내고, 또 형벌 쪽에서도 문제 잘 내고, 아무튼 손해배상 파트에서도 잘 내고, 골고루 잘 내는 그런 부분이고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지행위는 일단 2개가 있어요. 한번 제목에다가 채색 한 번만 잡아볼게요. 누구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가 있대? 일단요, 개공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가 있대요.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좀 그런데, 무슨 금지행위도 있냐면, 무슨 금지행위도 있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행위도 있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2가지 금지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지행위가 2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법조문으로 따지면 33조 1항과 33조 2항 금지행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적용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얘는 33조 1항 금지행위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개공 등에게, 그러니까 소공하고 중개보조는 다 포함하는 뭐 그런 개념이겠죠. 그럼 돌려 말하면 이 1항의 금지행위는 9개가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처럼 일반인은 이거 적용받는다,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죠. 옆에다 땡땡 한번 해주시고요. 일반인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은 요 1항의 금지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럼 이제 이따가 이제 2항의 금지행위, 소위 말하면 이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행위는 이제 여러분이나 저처럼 일반인들도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누구나 받게 되는 거니까. 전부 9개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핵심 어들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문장 전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자, 일단 우리는 중개 대상물에 무슨 업을 할 수 없어요?
매매업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이 매매업을 못하게 하는 취지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쯤에다가 한번 적어봅시다. 요거는 뭐 시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저울이라고 해도 괜찮고, 여기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얹을 거예요. 이쪽은 개공을 한번 좀 얹어 볼 거고, 여기는 의뢰인, 즉 손님을 한번 얹어 봅시다. 이 둘의 몸무게를 다룰 필요는 있어 없어요? 없지. 몸무게 다뤄서 뭐하게, 그죠? 그러면 뭐를 한번 달아볼 거냐면, 이제 저울이나 시소에다 한번 이렇게 좀 달아볼 거냐면,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 부동산 관련한 지식이에요. 다른 지식 말고. 그 다음에 경험, 부동산에 관련한 정보, 요 세 가지를 한번 다뤄볼게요. 이렇게 저울에 한번 이렇게 좀 다뤄볼게요. 그랬더니 어느 쪽으로 저울이 좀 내려올까요? 개공 쪽으로. 그건 확실하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무게가 더 나갈 겁니다. 확실하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둘이 거래하는 것 자체를 공정하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불공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뭐 하면 안 되는 사이야? 거래하면 안 되는 사이예요. 그럼 거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뢰인과 의뢰인이 하는 거고, 개공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알선을 해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매매업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업을 하고 있다면, 매매업을 하고 있다면 누구하고 거래할 개연성이 아주 많아져요? 의뢰인. 그래서 이걸 아예 원천 못하게 금지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법에서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거래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천 차단하기도 하고요, 무슨 행위도 아예 못하게 하냐면 직접 거래도 아예 못하게 합니다. 이거랑 취지가 같은 거예요. 직접 거래 못하게 하는 취지랑 매매업을 못하게 하는 취지는 하나예요. 누구랑 거래하지 마, 의뢰인과 거래하지 마, 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임대업은 해도 되나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나온 건데, 임대업은 허용이 된다, 임대업도 안 된다. 임대업은 된다. 왜? 법에 매매업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임대업은 해도 된다. 물론 이제 그 개인한테 허용이 되는 거예요. 법인은 안 되고, 법인은 경업 제한이 있으니까 뭐 이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일회적 매매는 해도 된다. 어때요?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그건 상관없다. 다만 한 번을 하더라도 직접 거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원천 차단하는 거고, 이거는 한 번만 하더라도 의뢰인과 거래하는 거는 직접 거래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의뢰인하고만 거래해야 직접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의뢰인 아니더라도 개공이 모순업을 하고 있으면 금지 행위로 처벌하겠다는 거야. 매매업. 그러니까 범위가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어떤 게 더 넓은 거냐면 이게 훨씬 넓은 거야. 그래서 이거랑 되게 헷갈리고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꼭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개공이 사고팔고를 계속했다, 그럼 금지 행위로 되는 거고, 이 직접 거래는 개공이 반드시 누구랑 거래를 해야 직접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의뢰인하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임을 모하면서라고 했어요. 알면서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사정을 알았다를 뭐라고 하죠? 악의를 갖고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고 협력하는 거, 공동중개하고 뭐 이런 건데, 우리 실무에서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사람임을 모하면서 알면서 공동중개하는 거, 이거를 처벌하겠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르고 협력하는 건 괜찮은가요? 근데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지 몰랐어, 나는. 그렇죠? 그건 상관없나? 예. 왜냐면 알면서 협력을 해야 금지행위니까. 그러면 내가 몰랐는데 계속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만 모르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밖에 못 써먹는 거지. 그 사람하고 계속 막 공동중개를 막 몇 년씩 했는데 나중에 뭐 우리 수사기관에 이제 뭐 잡혀가가지고 나는 몰랐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정도 어쩌다가 이제 하는 경우는 허용이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다. 자, 이제 금지행위는 3번 하고요. 6번이 제일 중요하고 3번, 6번이 왜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판례가 많아서 그래요. 판례가 많다는 얘기는 출제할 거리가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금품 초과 수수 하지 말아라, 뭐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이 금품 초과 수수 다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다 한자어라서 나름 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일체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 출제됐던 것 중에 재밌는 거 몇 개만 좀 소개해 드리면, 행운의 열쇠를 받았다, 뭐 이렇게 된 적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행운의 열쇠를 선물을 좀 많이 주고받고, 지금은 못해. 지금은 왜냐면 지금은 뭐가 워낙 비싸져서 금값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못하는데 옛날에 80년대 우리 기업 문화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까지 있었네. 80년대 90년대 기업에서는 선배들이 말하자면 뭐 이렇게 퇴직할 때, 뭐 정년퇴직이든 뭐 이렇게 뭐 상당히 오래 이게 그 다니다가 선배들이 퇴직할 때 후배들이 돈을 모아서 뭐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뭐 행운의 열쇠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뭐 이제 뭐 저 퇴직 뭐 해가지고 뭐 무슨 뭐 선배 뭐 이렇게 그동안 고생 뭐 이렇게 해서 해줘가지고 후배 일동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뭘로 만들어서 이 행운의 열쇠를 줘요? 뭐 예를 들면 막 그 동 같은 걸로 만들어주나? 동, 응? 그런 거 아니에요. 금으로 만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금품에 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 들어가고, 또 이런 게 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지분 같은 거, 지분. 지분이 무슨 말이에요? 지분. 그러니까 예컨대 손님하고 이제 중개를 해주고 손님이 소유권의 90%를 취득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10%인 게 지분을 취득을 하는 거야. 뭐도 별도로 받고 보수도 받고. 그럼 이 지분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잖아. 대신 행운의 열쇠하고 지분은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이렇게 특별히 좀 써드린 이유가 있거든. 이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만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추상적인 개념이. 그래서 금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눈에 보이거나 뭐 만질 수 있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금전적 가치가 있으면 뭐든지. 그 다음에 초과라고 하는 거는 법정 한도를 뭐하는 부분이 있으면,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이제 초과가 되고,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 여기다 우리 그 채색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 얘는 민법에서 좀 출제를 잘 하는 편이고요. 자, 한도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화살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무효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반환해야 되고, 반환하면 그걸로 없던 일로 하고 아니면 처벌도 하고, 당연히 처벌하고. 그래서 이 처벌은 1년 1천. 우리 또 개공 같으면 상대적 취소. 여기 상취에다가 별 3개 잡을게요. 아주 중요. 금지행위는 경중이 존재합니다. 여기다 한번만 정리해 볼게요. 금지행위는 모두 범죄예요. 모두 범죄인데, 제가 이제 범죄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라는 게 막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 우리가 범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고 실제로 징역형이랑 벌금형이라는 규정이 있는 이런 행위들은 다 범죄인 거예요. 범죄. 그러면 술 먹고 운전하는 것도 범죄인가? 예, 그거 당연히 범죄예요. 그리고 범죄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두 범죄인데, 이 범죄에는 가벼울 경, 무거울 중, 경중이 존재한다, 아니면 경중은 없는 것이다. 당연히 경중이 존재하죠. 그래서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금품을 초과해서 받은 사람이 액수가 3,000원 더 받은 사람이 있어.
3,000원. 반대로 3,000만 원 더 받은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똑같잖아. 금품 초과 수수한 거는. 근데 법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법 감정이라고 하는데, 법에 감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법에 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법을 심판하는 사람은 사람이 하잖아요. 법을 적용하는 것도 사람이 하니까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3,000원 더 받은 놈하고 3,000만 원 더 받은 놈, 누구를 더 세게 처벌해야 돼? 3,000만 원. 자, 여기서 똑같이 처벌을 하게 되면요, 하나도 안 다르게 똑같이 처벌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런 생각, 역선택을 하는 거야. 어차피 나 처벌 받을 거면 나 많이라도 받을래,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살인범도 똑같은 게 처벌하면 안 돼. 예를 들면 1명 죽인 놈하고 20명 죽인 사람하고 처벌이 똑같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한 명을 죽일 때도 뭐 가령 술 먹고 운전하다가 치여서 이제 뭐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막 무슨 뭐랄까요, 이런 강남역 같은 데서 막 그 흉기를 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 막 다수 사람을 막 해가지고 한 수십 명이 죽었거나,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경중을 좀 둬야 되는데, 상대적 취소라는 얘기를 왜 제가 이 대목에서 하냐면, 얘는 형량을 정할 때가 1년 1천이잖아요. 그럼 얘는 징역형 정도는 안 할 것 같고, 딱 우리가 봤을 때 뭐 정도 할 것 같아요? 벌금 정도, 액수도 좀 작게. 얘는 징역을 갈 수도 있겠지, 때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이 행정처분이 문제란 말이에요. 상취. 그러면 여기는 등록을 취소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 담당 공무원이면 안 하겠지. 안 하면 어떻게? 그렇죠. 대신 그냥 업정, 업무정지 때리면 되고. 요거는 좀 봐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상대적 취소,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경중이 있는 경우에 대응을 하려면, 적절히 대응을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쟁이는 상대적 취소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소금 같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로 가게 됩니다. 요거는 별 하나만 좀 해주시고,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수수했냐 안 했냐를 좀 가지고, 이 단어만 가지고 좀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받았는데 나중에 반환했대요. 자, 그럼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동그라미로 한번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동그라미의 의미는 뭐예요? 처벌한다, 금지행위가 된다, 이 얘기겠죠, 그죠? 네, 금지행위가, 금지행위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금지행위가 되는 거. 그래서 반환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처벌한다, 수수한 걸로 본다. 이번에는 착오를 일으켜서 많이 받았대. 착오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계산 착오,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럼 많이 받은 거다, 착오니까, 중요한 부분의 착오니까 취소해서 없던 일로 할 수 있다.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잖아. 근데 이거 안 된다. 동그라미다. 동그라미가 무슨 뜻? 처벌한다.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계산 착오 같은 거 일으키면 안 돼요.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얘 잘 나와요. 얘. 수표를 수수를 했고, 그 수표 받을 때 그 수표는 이제 그 진성 수표라고 해서 거래가 가능한 수표. 그러니까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수표인데, 그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현금을 받은 건 아니고 수표를 받았어요. 근데 결제기에 이르러서 이거를 내 통장에 입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수표 발행자가 지급 못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급 거절. 이거를 이제 부도라고 해. 부도빵이라서 이제 지급 거절 이렇게 딱 찍어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표를 최종 소지한 사람은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얘기. 결론은 못 받았다. 그럼 이건 처벌하고 안 하고? 이건 처벌해야 돼. 왜 처벌을 해야 될까요? 받았으니까. 그래서 부도 난 건 나중에 부도가 난, 사정이 변경되고 이건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이 경우에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너가 경제적 이득을 얻었냐 얻지 않았냐를 좀 따질 것 같아요, 안 따질 것 같아요? 따지긴 하지. 하지만 처벌은 한다. 포괄적 수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포괄적 수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다가 우리
사례 하나만 좀 적어 볼게요. 상가 임대차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이렇게 이제 오고 가고 한 거예요. 권리금이 이제 수수되는 뭐 일이 있었어요. 자,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임대차 알선도 하면서 권리금도 받아줬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임대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선을 했으니까 보수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받아도 되죠? 네, 그럼 중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공이 동시에 권리금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금이 의외로 좀 세요. 막 몇 억 정도 권리금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권리금에 대해서 우리 개공이 상당히 수고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개공이 권리금의 형태에 대해서는, 자, 참고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대상물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수고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수고비 형태로 이걸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고지하고 중개부수는 얼마, 권리금 수수로 얼마 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한 번에 받은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손님한테 뭐 자세하게 안내 안 하고 그냥 뭐 5천만 원만 주세요. 해서 이제 받은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준 사람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을 이제 만약에 줬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중개부서는 한 그 중에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천만 원을 준 사람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네. 이 사람 뭐 했다고? 금품 초과 수수했다고. 근데 이건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말하자면 관청에서는 일단 처벌을 했어요. 그래야 이제 소송이 붙었을 테니까.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억울하잖아, 개공이. 그래서 이제 소송을 붙어서 대법원까지 이제 이거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걸 이제 끊어서 생각을 한 거야. 이거 받아도 되는 거지? 예, 받아도 돼. 권리금에 대해서 얘가 수고를 했으니까 수고비 받아도 되는 거지? 받아도 돼. 한 번에 받아도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죠?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면 이 중개보수를 초과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100% 중개보수로만 구성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같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수수했다 이러면 금지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본 사건이에요. 이거는 포괄적 수수 해도 된다. 자, 우리 36회 본시험에는 예를 냈는데요. 약속 요구만 했대요. 보수를 받은 건 아니고 약속 요구만 했대. 그러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미수. 아직 받지 않았다. 자, 무효 수표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표를 받고 부도가 나는 거하고 이 의미는 달라요. 처음부터 수표가 받을 때부터 뭐였다? 무효였다. 처음부터 무효였다. 그럼 받은 게 아닌 거지. 그냥 종이 한 장 받은 거니까. 금전채권에 별표 하나 해주시고, 우리가 금전채권은 다 한자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금전, 돈이잖아요. 채권, 그러니까 받을 돈, 청구할 수 있는 돈,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금전채권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아니에요? 아니고 나아가서 중개대상물도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사례금, 권리금에 대한 사례금 받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따라서 이거는 금품 초과 수수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